네, 오늘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긴장감 속에서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도발 소식이 없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철우 국방연구원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저희가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북한의 정권 수립일 9.9절이라고 하는데 작년 9월 9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또 5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을까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김정은 정권의 그 예측 불가능성을 예측해야 되는 네. 그 상당히 딜레마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북한의 추가 도발은 그들이 항상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 도발 가능성을 계속 높여가면서 그런 조짐을 보여가면서 그러나 그것이 도발 안 하는 모양이다라고 이런 단수 약간 경계감을 늦출 때 허를 찌르는 도발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9.9절 오늘 그들이 말하는 정권 수립일은 69주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지만 북한은 늘 상징성을 아주 중요하게 상징 조작, 선전선동을 중요하게 다루는 책략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나 세계 언론이 주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능성은 오늘 현재로서는 높진 않아. 그러나 만약에 다른 허를 찌르는 도발의 가능성은 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과거에 지난해 5차 핵실험이나 요번에 6차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가 지금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끝판 제재를 하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만큼 참았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아마 그들이 말하는 전략적 셈법이 있다면은 우리를 건드리면 국제사회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유엔의 제재의 수위와 방법 방향을 봐가면서 그 제재가 결정될 때 거기에 일격을 가하는 그런 방법이 될까. 그리고 방법면에 있어서도 ICBM 했으니까 뭐 정밀도나 정확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쏠 거다, 정상각도 할 거다 이런 많은 예측이 있지만 네. 그런 것보다는 다종화라는 측면에서 5가지 개념의 다종화라는 게 있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이것도 했네라는 그런 충격파를 주는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미 연합 정보 감시 정찰 자산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 예의 관찰 또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 가면서 자기들이 어떤 이른바 핵실험 이후에 대륙간 탄도 로켓 장착용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하는 이런 일격을 가해놨기 때문에 그런 여파를 또 국제관계의 상호작용을 봐가면서 이번에 북한이 중요하게 간주할 변수는 유엔의 움직임,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속도 조절이나 방법을 선택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그 시나리오가 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도발을 감행을 한다면 말씀하신 화성 14형 같은 ICBM을 다시 한번 실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미국의 또 전략적 소통 해가지고 이것이 의도된 모호성인가라는 같은 쏘면은 가만히 군사 옵션을 취하겠다라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쏘면 대비하고 있는 순간에 쏘면은 어떤 어느 한편이 망신을 당하든지 어떤 상당히 자기들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외성, 기습성, 기만 이런 거를 복각해가면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SLBM 그리고 동해안에서 지금 심포급 잠수함에서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SBM 북극성 3형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제 ICBM은 어느 정도 괌을 직접 주변을 타격하지 않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면은 상당히 자기들한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시기 방법, 특히 은밀성이라든가 기습 침투 타격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방향이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 가지 대비 태세도 지금 군사 옵션이라는 게 어떤 북을 공격한다는 선제 타격적인 측면이 아니고 군사 옵션이라는 건 준비 태세를 강화해서 적이 그런 오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옵션입니다. 김정은의 오판 소지를 줄여주고
그런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전략적 셈법이 통하지 않도록 억제 효과를 강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대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반도 지금 북핵 미사일로 조성된 이 안보 위기라는 것은 다차원 고차 방정 시처럼 상호작용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가 이렇게 착 예의주시하고 진짜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순간을 피하겠죠, 자기들도. 그러한 새로운 또 자기들 나름대로 그 핵 보유국이라고 지금 자칭 좀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심리전적인 고차원적인 정치 심리전적인 압박 수단으로서의 어떤 술수도 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타격을 통해서 어느 시설을 무력화하는 것보다는 그런 자기들의 역량을 과시하는 이미 핵 무기는 개발했고 수도탑백단까지 개발을 주장하기 때문에 타격력을 기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또 이렇게 관심이 여기 집중돼 있는데 네. 의외로 서해에서 말이 재래식 도발을 해서 우리 핵무기 있는데 너희들이 반격할 수 있느냐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발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그래서 네. 이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미국의 군사적 옵션 가능성까지 거론해 주셨는데 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레이건함을 북한의 코앞까지 배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미국의 이런 전략자산 전개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까요? 굉장한 도움이 있죠. 그 과거 20년 동안의 북한의 도발 역사를 보면은 미국의 괌을 자꾸 거론한 이유가 그 어떤 전략 자산의 어떤 출발 기지가 괌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를 타격하겠다. 그러니까 증원 전략이나 전력 자산이 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제 미국의 그 작전 보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언론에서도 상당히 그 중요해야 될 게 장차 작전. 미래 작전에 대해서 너무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하면 적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적이 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가 어떤 작전 태세를 취할 것인가를 적이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적의 도발을 억제하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몇 월 며칠이나 무슨 작전이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을 넘어가는 건 좋지 않다. 그러나 지난번에 그 태평양 함대 사령관 직접 며칠 전에 와가지고 송영무 국방장관하고 말씀하시고 또 합참의장이 미 합참의장하고 할 때 이제 한번 이렇게 무력 시위성 그런 일과성 무력 시위가 아니고 공세적이고 상당히 그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괌에서 오는 시간까지도 줄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항모 전단의 동해안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미 연합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네. 북한으로 하여금 수비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함정이나 이지스함이 그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설사 ICBM이나 여러 가지 어떤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도 즉각 격추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라인에 지시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 군사 작전을 얘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고 국제사회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적에게 상당한 그 전략적 부담을 주는 그러한 것도 언론도 같이 힘을 합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런데 김정은은 지난해 3월 측근에게 이제 신형 무기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첨단 무기 개발에 아주 의존하고 있는 모습인데 김정은의 속내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김정은이 지금 행보를 예의주시해 보면 그의 그 33살밖에 안 먹은 그가 핵 미사일의 위협을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하면서 이 국제사회 반응을 보면서 자신의 위치가 CNN이라든가 주요 해외 유력 언론들이 항상 사진할 때 트럼프, 김정은 대통령이 이렇게 같이 이른바 병립 맞대응하는 구조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핵 미사일 공포감을 이용해 가지고 북미 직접 대화의 파트너인 양 자기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 무기 장비 그 자체를 육친처럼 사랑하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김정은이 노리는 건 뭐냐면 핵 보유국 그 최고 사령관인 나를 그렇게 대접해라. 그런 메시지고 북미 직접 대화를 하고 결국에 가서는 한반도에서
또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그들이 말하는 적과 통일 야역을 꿈꾸기 위한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 국제 관계가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제재라든가 이런 거에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9번째 제재 2371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주가 시작되면 11일 날 이제 표결이 있을 텐데 네. 그것은 이제 끝판 제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김정은도 리스트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 원유 수출까지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야말로 지금 한 달여 전에 있었던 2371호 제재가 압박이 쬐어오기 때문에 네. 핵은 가장 강력한 대응 무기가 자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핵은 돈으로. 그러니까 돈줄을 팍 쥐어서 저 체제가 국가 기능이 마비되도록 하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지 않으면은 김정은의 지금 말한 인식이나 태도, 행동의 변화, 의사결정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핵실험을 한 다음에 핵에 대한 성공을 자축하는 것뿐 아니라 경제적인 성과도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의 승리라고 많이 하는데 이렇게 체제 선전에 공을 많이 들인 이유가 북한의 어떤 내부 결속이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내부용이다, 뭐 우상화용이다 이러는데 그건 뭐 기본이죠. 북한 체제 1인 독재 체제의 기본이고 광신적 그 종교 집단에 가까운 그런 체제 아닙니까? 네. 거기에다 핵미사일 폭주까지 탄력을 보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노리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은 핵무기가 완전히 상대가 공포감을 가질 수준으로 되면은 그 비대칭성의 그 압박을 통해서 경제 개발의 여력이 있을 거라고 이런 셈법을 하는 것으로 그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자기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멕시코나 필리핀이 했던 것처럼 국제사회가 단결을 하고 모든 교류 교역을 하면은 북한이 아무리 고립된 사회고 구멍이 많은 제재를 통해서 20년 동안 숙달됐다 하더라도 그 체제가 유지되기는 어렵다. 특히 원유라든가 뭐 밖에서 외부로 수출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 외부에서 그 내부로 식량이나 원유를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물품이 들어가지 못하고 국제 교류와 교역이 완전히 차단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압박을 가하면은 대화로 나오게 스스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 같은 그 원유 차단 이런 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국가들도 있을 테고 우선 중국과 러시아도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미국이 어떻게 해야 좀 그 대북 원유 수출을 좀 관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8번의 제재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가 많은 결의도 하고 뭐 실제적인 조치도 많이 취했는데 네.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제재를 하면 제재를 가하는 국가에게 이익이 생기면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런데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략적 부담으로 북한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도발하는 게 뭐 중국이나 러시아 측면에서 미국의 동아시아에서 영향력 악화를 시키는데 어떤 효용 가치가 있다. 이른바 전략적 자산이라고 지금 오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야말로 김정은의 그 잘못된 행동, 오판이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고 중국이나 러시아 각자 국가에도 큰 부담이 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할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을 원유 중단이라든가 국제적 공조에 유엔의 이름으로 하는 것만 이제 실적으로 동참을 하고 각 나라들이 독자적인 제재를 동참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 예. 미국 유엔 대사가 강력하게 그런 것을 좀 호소하고 있고 그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고 유엔 안보리의 위상, 권위를 훼손하는 이러한 그 국제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그냥 지나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단지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풀뿌리를 먹는 한이 있어도 포기 안 할 것이다. 예. 뭐 이게 대화와 타협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잘못된 행동으로 보상을 해왔던 그 지난 20년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뇌리에 박혀 있는 거봐. 이렇게 떠들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결국 대화자가 나올 거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권과 레버리지를 가지고 대화 협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이라는 그런 오판을 계속 줘왔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북한의 도발은 지난주에 뭐 그렇게 했지만은 앞으로 전개될 한 주간이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 분수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최근 육체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 움직임까지 봤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뭐 사드 임시 배치 완료를 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또 중국에서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사드에 반발하는 게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당성 전혀 없죠. 지금 중국도 사드 요격 미사일이 중국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더 잘 알고 또 이 북한 탄도 미사일 위협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얘기하는 그 대한민국이 지금 주장하는 이 사드 문제의 원점 출발점이 뭐냐? 북한 미사일 당면하고 우리가 임박한 위협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핵까지 장착했다고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의 여러 가지 그 대국답지 못한 그런 어떤 비아냥이나 조롱, 심지어 뭐 김치 문제까지 거론하는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은 대응이다 이렇게 보고 이 사드 문제가 한미가 이렇게 공조하고 또 발표하고 했는데 배치까지 1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됐는데 이제 결정이 되기까지는 다양한 의견을 갖는 것만.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민께 호소까지 한 이 마당에서 사드 문제 적절성 논란을 가지고 하는 건 맞지 않고 앞으로 중국이 어떠한 그 압박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경제계나 온 국민들이 의지를 결집해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하나로 부각해주고 또 힘을 실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는 정확성이나 요격 성공률보다는 적의 오판, 핵이나 미사일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이 시점에서 이 복잡한 국제관계에서 최고 지도자의 오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일의 오판의 소지를 더 줄여주고 이걸 통해서 우리 비핵화라든가 국제사회 공조 분위기를 더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의 사드 박사화를 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드 문제가 가진 정치적 상징성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문화적인 문제라든가 국민의 자존심이라든가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덴티티와 관계된 김치 문제나 뭐 이런 것까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이것은 순수하게 방어형 무기 체계고 다층 방어 체계를 하기 위한 그런 무기 체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우 국방연구원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